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분이죠.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가 대체 공휴일 같은 게 월요일에 많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추석도 월요일에 이렇게 쭉 맞아요. 연결해 있어가지고 소장님 만나뵌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지난주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오면서 걱정했더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도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러면서 다행히 이번 주는 아무 일 없었군요. 자,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니까 차 타고 오면서 기름값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차 타고 다니기 편하긴 한데 기름값이 1,800원대. 제가 진짜 기름 넣으러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기름? 용산구, 강남구 일부 주유소는 리터당 2,500원도 있어요. 2,500원이요? 네. 뭐 프리미엄이에요, 그 기름? 프리미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2,500원이나 돼요? 그럼 이게 입지적인 임대료 같은 걸 감안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라는 게 들쑥날쑥하니까 최저가 검색과 최고가 검색이 가능해요. 네네. 이제 석유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넷을 보게 되면 2,500원짜리가 등장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주말에 이게 싼 주유소 찾아 산말리 한번 해봤어요. 아니가 시외로 좀 나가게 되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럼요. 네. 가봤더니 전부 다 1,700원대 중반, 1,800원대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올랐느냐? 아마 2주 전에 1,600원대 냈던 분은 네. 지금 1,700원대는 서울 시내에서 찾아보기도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요? 네.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리터당 오늘 새벽 기준입니다. 오늘 새벽 기준 1,831원이에요. 어머나. 전국 평균은 1,756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기름이 안 들어와요? 왜 그래요? 주간 기준 5주 연속 오른 거고요. 네. 이게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게 중동산 두바이예요. 네. 중동산 두바이의 경우에는 1년 전, 정확하게 1년 전에 배럴당 41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82달러, 3달러예요. 그러면은 뭐. 2배 오른 거예요. 2배. 정확하게 2배 올랐는데 네. 이게 중동산 두바이 현물을 사서 옮기는데도 한 2주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사서 우리 주유소까지 오는데 재고까지 하면 한 1, 2주 걸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오른 게 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더 올라요, 앞으로? 더 올라요. 어머나, 큰일 났네. 그러다 보니 네. 지난주 국감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기름 한번 넣어봤느냐. 이 그치. 정부가 지금 지금 사람들이 과거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전에 한 3번 정도 유류세 인하를 했는데 그게 바로 리터당 1,8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론이 좀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불안한데 네. 이 유가는 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더 커요. 각종 공산품까지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지난주 산자부 국감에서는 네. 산자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질문이 나오니까 유류세 인하를 기획재정부와 이게 세금과 관련하기 때문에 논의해보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작 기재부 장관은 나와서 검토한 적이 없다. 어머나. 라고 왜 얘기를 서로 한 거예요. 엇박자가 나네. 그러다가 네. 이제 또 기재부 장관 단독 이제 국정감사에서는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고 지금 당분간 국제유가가 내릴 기미가 없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2018년 10월 1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다. 라면서 이제 유류세 인하 방안을 시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네. 내일이에요, 내일. 타이밍. 네. 내일이 바로 유류세 인하 방안 이제 굵직한 그림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림이 나요? 26일. 그 세금 좀 줄여준다는 거가 또 다른 극주간 그림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과거 세 차례 인하했잖아요. 네. 과거 2000년 3월, 2008년 3월, 2018년 11월에 이렇게 3번 인하했는데 가장 최근이었던 2018년을 보게 되면 당시도 기름값이 리터당 평균 1,800원을 넘어서니까 10개월 정도 유류세를 내렸어요. 근데 첫 번째 6개월은 유류세를 이제 법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인하 폭이 30%예요. 지금 아마 기름 넣는데 세금이 절반 넘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세금 너무 많이 나갔어요. 세금 절반이 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1월에 기름을 내려서 첫 6개월은 15% 깎아줬어요.
그러다가 4개월은 조금 기름값이 좀 주춤하니까 7%. 절반 정도. 이렇게 약간 낮춰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요번에 나오는 유류세 인하 방안도 2018년의 방안과 비슷하게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5% 정도는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7%로 올리나? 그거는 국제유가가 네. 한 뭐 3개월 내지 길게는 5, 6개월 정도 해보고 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폭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내려버리면 인하효과가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인하폭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날 궁금했던 게 그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들은 논하는 겁니까? 주유소나 뭐 이렇게 정유업체들은 돈 많이 벌어요? 정말로 네. 주유소가 이제 기름값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올릴 때는 굉장히 정광석화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올라가요. 스물스물스물. 그러니까 내릴 때는 굉장히 미적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주유소가 재고를 좀 싸놔요. 그렇죠. 탱크에다가 주간 내지 2주 단위로 탱크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그걸 소진하면 새로 들어와서 넣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차가 걸립니다. 그러면 기름이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딱 안 풀고 그냥 있는 거예요? 미리? 옛날에 싸게 사갖고 온 그 기름을 비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재고 수준은 이제 개인별로 좀 다르니까 다른데 네. 과거에 해봤더니 보통 시차가 한 보름 정도 걸리더라. 보름.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를 정부가 발표한다 하더라도 인하가 적용된 그게 이제 각 개별 주유소 탱크로 들어가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니 네. 그 당시 2018년 과거 세 차례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주유소 가서 낮아진 기름값을 체감하는 데는 2주 정도 걸리더라. 그런데 아마 내일 방안이 나오겠지만 네. 내일 방안이 나와서 11월부터 유류세 인하합니다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인하에 체감하는 건 11월 중순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질문은 정유업체나 주유소가 돈을 버냐고요. 이렇게 돈 많이 올리면. 벌죠. 벌죠? 벌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좋아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이렇게 여기 시리에 이렇게 그냥 근데 넘어가는군요. 이제 사실 산술 평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주유소의 이제 마진이 넓어진 건 아니지만 네.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수요가 많아요. 그렇지.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수요가 많이 많아져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1,800원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가 인하가 되면 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한 123원 정도 내려가요. 경유가 한 80원 넘게, 네, 네. LPG도 30원 넘게 이제 인하가 되니까 네. 그러면 1,600원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스러운 상황은 이건 죄송합니다. 주유소 하시는 분들. 제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변동폭이 큰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 예전에 좀 싸게 들어왔던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좀 차이를 이용해서 한 2주 정도 차이를 이용해서 비싸게 팔 가능성도 조금 있고 있죠. 두 번째로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내려준다고 그러면 그 뭐 조금 내릴 때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게 내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어쨌든 야 싸졌다 그러면서 기름을 더 많이 늘어 다니고 돌아다니고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정리가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또 역시 주유소들은 기쁘겠다 이렇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만 조금 뭐 특별히 얻는 것도 없이 뭔가 마음속으로 뭔가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좀 바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네. 보면서 크게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정말로 15% 내릴 건가? 어느 정도까지 내릴 건가? 겨울 지나면 다시 또 세금을 그대로 가버리면 네. 굉장히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하 시기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겨울 기간 내내는 하겠다. 아 적어도 네, 그래서 이제 적게는 석 달 내지는 5,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 다만 인하폭은 이제 이후에 추후에 도입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국제유가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불리시,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워낙에 기름에서 높아요.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지긴 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항공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겨울철 난방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다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과도기로 지금 굉장히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오페크는 네. 야,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 기회에 떼돈 벌자.
증산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네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급망 병목에 따라서 이 굉장히 유통까지 좋지 않으니 네. 이 국제유가가 연말에는 배럴당 100달러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에는 내년 말 브렌트유 기준 리터당 200달러까지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제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냐에 따라 인하 기간과 폭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적어도 5, 6개월 정도는 유류세 인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세수가 영향을 받을 텐데 맞습니다. 나라에서는 또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 싫죠. 그런데 올해 이미 지금 더 거친 세수가 55조가 넘어요. 엄청나게 걷어갔어요. 맞아요. 증권거래세, 양도세 뭐 12조 이상 남았거든요. 더 그렇죠. 걷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앞서 제가 휘발유 넣는 거의 절반 이상은 세금입니다라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여기다 부가세 별게 다 붙어. 별게 다 붙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정부가 15% 정도 인하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이 덜 거치느냐? 한 2조 가량 이제 세금이 좀 덜 거칠 걸로 보이는데 근데 55조 이상 플러스 알파 됐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도 아니지. 엄청나게 많이 걷었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걷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선거 시즌이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말이 있죠. 네. 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 충분히 올해 세수 더 거친 걸 감안하게 되면 세수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많지만 네. 그다지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학연님께서 정유업체 영업이익 발표하는 거 보십시오. 작년에는 적자 봤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이번에는 사상 최대 이익일 텐데도 조용히 넘어갈 겁니다. 그 은행이랑 똑같아요. 은행이랑 똑같아요. 이게 참요. 정유업체하고 은행이 공통점이 뭐냐? 뭐냐? 비 올 때 우산 뺏는 거야. 아 맞아요. 진짜 꼭 필요할 때 뺏어가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요. 아니, 진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는 아니지만 또 이 타임에 또 좀 조절을 해주시네 정말.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인데 우리 코너 제목이 좀 화나는 경제생활 코너 이렇게 또 조금 생각이 드네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창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거 저는 정말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거 정말 한 번 꼭 해보고 싶은데 오늘 소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대표적 가상화폐죠.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요. 점점 그렇습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제도권으로. 예, 그럼 그리고 이건 망하게 못하겠네 그러면. 이게 예. 패권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패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네,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채굴 못하게 하겠다. 전부 사업장 없애라.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거래 못해. 해외 거래소까지 다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전기도 없으니까 더더욱 그래 맞습니다. 그러겠죠? 예. 채굴하면서 지금 전기도 지금 전력난에 너무 시달리고 많으니까.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기값이 저렴한 미국에서 채굴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미국은 금융 서비스업이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미 3년 전에 이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이 됐어요. 선물이라는 건 사실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어렵죠. 영역이에요. 선물을 기관 투자하기 그러니까 못하죠.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굉장히 큰 손들이 하는 이 상품인데 요 선물을 추종하는 이 선물의 가격을 추종하는 ETF 네. ETF를 지금 상장 상장 지수 지수 펀드라고 펀드. 합니다. 네, 상장 이건 지수 뭐냐? 펀드. 선물 가격을 추종하면서 선물 가격에 따라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상장 지수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지난 19일자로 상장이 됐는데 네.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 사상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붙었어요. 오. 상장되는 첫날. 첫날. 가격이 또 올랐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미국이 그동안은 규제 일변도에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를 점차 제도권 내로 하나 둘씩 좀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선물이니까 선수들 시장이지만 그렇지요. 현물,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 움직이 현물 ETF도 조만간 뉴욕 증시에서 허용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네네. 지금 6만 6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비트코인 미국에서는. 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8,100만 원 돌파했다가 네. 지금 한 10% 조정이 돼서 7,400만 원대예요. 1억도 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동안은 전문가들조차도 다 부인했어요. 이거 튤립 버블이다. 저도 사실 그렇게 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저도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네, 튤립 안 버블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안 하셨어요? 저는 비트코인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이 전문가들조차도 비이성적인 가격 등락폭. 왜냐하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바로 1, 2주 내에 50%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야 이게 통상적인 이제 화폐의 기능을 하기에 대체 화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줄어야 하는데 그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굳이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하겠느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이제 폄훼를 해놨는데 그러나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계속 미국이 이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오히려 중국은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분간 미중 이제 무역 전쟁의 그 일환으로 보면 야 그러면 이런 이제 코인 시장도 오히려 미국이 받쳐주게 되면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태도를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좀 있으면 분명히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네, 개인적인 너무나 생각입니다. 많은 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당장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거를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어떤 투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몫이지 이걸 투자 자산,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게 분명해요. 네. 근데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처럼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안전 자산으로 돈이 쏠리는데 금보다도 이런 코인 시장 쪽이 더 화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얘가 여쭤봐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그 소송하고 있는 형사 고소하고 있는 건 중에 몇 개가 이 비트코인 관련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비트코인은 아니겠지만 어떤 거래소에서 뭐 에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해주겠다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는 실제는 거기 그걸 못 사는 거야. 안 사는지 못 사는지 그래가지고 그 돈도 돌려주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실제 현물도 아니고 우리가 해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 그 예. 사람들 말만 들을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값보다 더 이게 비트코인 값이 더 각광을 받고 있으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걸 사기를 봐야 되는지 저는 말아야 되는 일단 건지. 비트코인 시장도 시장 정리가 필요해요. 네. 비트코인의 종류가 한 뭐 1,000여 개가 넘어요. 네.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1위 업체인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는 40%가 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위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개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관심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코인 시장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5년 전에 누가 나보고 이더리움 꼭 사라고 그랬는데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 종목은 그나마 관심도 많은데 알트코인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요. 김치코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 이거 코인 상장해서 우리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거야. 투자하면 니네 여기는 1,000원이지만 거래되면 10,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판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안 되는 안 돼요. 위험하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더. 비트코인 하시게 되면 내년부터 과세됩니다. 내년부터 과세? 네. 아.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을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서 250만 원이 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 20% 세금 물어요. 그러니까 뭐 화폐를 인정을 안 하면서 또 세금을 물리냐 이게 또 욕 먹는 그렇죠. 구조였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 그 주식 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예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왜 가상화폐는 당장 내년부터 과세 체계가 지금 다 돼 있지도 않아요. 네. 근데 세금 걷는 거 시간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 걷는다는 거 이제 유념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옥석가리가 진행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세금 가린다고 했다는 뜻은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는 이것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사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세금을 나라에서 매기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예.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한 사람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네. 지금 한 번도 안 해봐야 들어가야 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 대한 60여 개 거래소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정금법에 따라서 코인 거래 가능한 현물 주고 현금으로 코인 살 수 있는 거래소 4개밖에 없어요. 상위 4개. 어디예요? 적어놔야지. 비비썸, 네. 그다음에 코인원, 비썸, 코인원. 그다음 2개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일단 4군데밖에 거기만? 없어요. 파란 창에다 치시면 4군데 나와요. 4군데 1, 2, 3, 4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군데를 통해서 거래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다른 거래소 가면은 현금 갖고 못 사고 코인끼리만 매매가 가능하든가 그러면 안 돼. 아니면은 그리고 여기서 정리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이 김치 코인들의 경우에는 대거 이제 상장 폐지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래소 거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셔요. 제가 그냥 한번 저도 한번 오늘 조금만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나중에 또 망가뜨리면은 원망을 좀 할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고 그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계속 했다 그러잖아요. 가상화폐요. 이 화폐 요즘에 그러면 더 돈 많이 벌었겠다. 그렇죠? 갖고 계셨다면 갖고 이게 계시다면, 존버의 개념이에요. 존버 그분은 존버 필요 없지. 돈이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오래 갖고 계셨던 분은 좋은데 이게 많이 내려갔을 때 팔았으면 좀 덜 벌었겠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워낙 똑똑하시고 돈 재테크 잘하시니까 잘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지금 말씀 정리하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그러니까 어쨌든 사라는 거죠. 저는 사라고 본인의 판단이에요. 투자자 본인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무서워서 못 사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사볼게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참 방송을 위험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전에 아까 흥분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는데 끝나고 나서 멘트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위험하네 이런 방송하면 안 되는데 반성을 제가 급반성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한 100만 원치만 사볼까? 100만 원치 또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볼까 생각인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의견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씨를 옹호한 발언하면서 계속해서 후폭풍 개사과까지 지금 다 연결돼 있는데요. 너무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날 금요일에 방송하면서도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에 일련의 행동들 특히 개사가 올려놓고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화낼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개가 사과를 먹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개가 사과를 먹나요? 정말 기분 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느낌이 안 좋고 기분 나쁜데 이번 논란을 직접적으로 모욕적으로 느낀 그분은 어떨까 걱정이 돼서요. 내일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모시고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올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